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그리고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이 대권 관련 이야기부터 좀 풀어볼까 싶은데요. 지금 여권의 대권 주자들은 이 경선 일정을 놓고 지금 계속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이재명 지사의 발언 내용부터 듣고 대담을 이어가겠습니다. 한때 약장수들이 가짜 약장수들이 기기묘묘한 묘기를 보이거나 아니면 평소에 잘 못 보던 정말 그 귀한 희귀한 동물들을 데려다가 사람들을 모아놓은 다음에 가짜 약을 팔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식으로 약 팔 수 없습니다. 이제는 품질과 신뢰로 당고를 확보하고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고 또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실적으로 실력을 증명해야 됩니다. 네, 이재명 지사의 발언 듣고 오셨는데요. 지금 일부 여권 주자들은 경선을 이제 연기하는 쪽으로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 이 지사는 지금 보신 것처럼 국민의 뜻이 중요하다. 그리고 가짜 약장수라는 표현까지 지금 하다 보니까 이게 좀 과한 게 아니냐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상황을 봐야 되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도 뭐 가짜 약장수라는 표현은 상당히 좀 지나친 표현이 아닌가. 어차피 현재는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 경쟁자이지만 나중에 다 하나로 추스려서 대선 승리를 위해서 힘을 합쳐야 되는 그런 상태도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이제 그만큼 이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갈수록 뜨겁게 부상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지금 이제 원칙론과 현실론이 부딪히고 있지 않습니까? 원칙론은 이재명 지사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 원칙과 신뢰 문제다. 따라서 절대 양보할 수 없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이고, 현실론을 이제 주장하는 측은 아무래도 후발 추격 주자들이라고 봐야 되겠어요. 시간이 부족하니까 이걸 이제 계기로 해서 이재명 지사를 좀 따라잡겠다라는 것인데, 현실적인 부분도 좀 타당성이 있긴 해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지금 코로나19 이 상황에서 과연 흥행이 있겠느냐, 국민의 관심을 받겠느냐. 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굉장히 야권 후보 단일화가 불확실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1월까지 경선 일정이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우리도 원칙도 중요하지만 대선 승리가 더 중요한 원칙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인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국민의힘은 이준석이라는 30대 당 대표를 새로 뽑아가지고 당원 배가 운동이 탄력을 받을 정도로 새롭게 일신하면서 변모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은 새로운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서로 대선 후보 주자들이 이런 문제 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삿바 싸움만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뭔가 좀 혁신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게 현실적으로 또 봤을 때도 이게 일정을 연기한다라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분석들도 있는데요. 네. 두 가지 얘기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네. 시간을 역순을 해보면은 그 민주당 당원당 규상 대선 180일 전인 9월 초에 후보를 선정하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대선 기획단도 아직 출범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 다음 달에는 전 대선 후보들 일반적인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이 되는데, 과연 이 남은 두 달 동안 과연 후보 선출까지가 가능할까? 뭐 이런 상황이 좀 하나 있어서 경선을 연기하자라는 측의 현실적인 면도 있고, 그다음에 이재명 지사가 얘기하는 뭐 국민에 대한 신뢰나 원칙 뭐 이런 것도 일리는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뭐 지금은 아직은 뜨겁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점점 갈수록 뜨거워지는 논쟁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네. 민주당 내에서 지도부가 아직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표하지 않고 있고, 당원들도 의견들이 좀 갈리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네. 아직 임계치에 다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좀 조용하지, 저는 수면 아래서는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지 않나. 그래서 그동안은 뭐 원칙적인 얘기를 했던 이재명 지사가 약장수 얘기까지 나오는, 네. 격한 표현까지 나오는 상황까지 가지 않았나 싶어요. 다만 제가 볼 때는 결과는 지금부터는 사실은 이재명 지사의 시간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하이 경선 일정이 조정이 되더라도 충분히 경선에서 이길 수 있는 자신감이 부여가 된다면 통 큰 리더십을 보이면서 경선 연기를 받아들일 수도 있고, 만약에 이 뭐 임계치에 올라갔을 때 이런 판단이 아니고 제 나머지 후보들 간의 연계를 통해서 뭔가 판이 이상해질 수 있다.
그러면은 저는 여권 내 대선 주자 간에 굉장히 불꽃 튀는 공방도 시작될 거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물론 뭐 예측을 좀 여러 변수가 해봅니다. 또 남아 있겠습니다만은 대변인께서는 글쎄 어느 쪽으로 가닥이 잡힐 거라고 좀 예상을 해보실 수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을 한다면 네. 저는 이재명 지사 측이 마냥 고집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지금 현재 코로나 배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은 경선을 할 만한 분위기가 아직 달아오르지 않았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재명 지사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지금 이미 선점하고 있는 상황이라 네네. 경선 연기가 최종적인 결과에 이재명 지사 측의 입장에서 봤을 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어느 순간 이게 한계 역지상 임계치에 올라가면 네. 이재명 지사 측의 통 큰 결단도 있을 수 있다라고 전망해 봅니다. 교수님도 예상을 해 보시나요? 이 문제는요, 제가 볼 때는 절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현재 지금 대선 기획단이 구성이 돼야만이 이 대선 일정이 나오는데 아직 대선 일정조차도 안 나온 그런 상황이거든요. 당초 이제 180일 전에 후보를 확정한다라는 그런 이제 기준에 따라서 역산을 하게 되면은요, 6월 21일까지 후보 등록을 해야 되는데 현재 민주당 상황에서는 이 일정을 못 맞출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당장 문제 제기하는 입장에서는 이미 경선 일정이 어그러졌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어떤 불협화음을 만드는 것보다는 결정적인 순간에서 대승적으로 포용하면서 포용의 지도자, 큰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어떨까. 그리고 대선 일정은 뭐 한두 달 정도는 조정하는 거는 얼마든지 그거는 기술적인 문제지 원칙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도 그런 선택을 이재명 지사가 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분 모두 좀 이재명 지사의 어떤 통 큰 결단을 또 예측을 좀 해주셨는데요. 경선 연기만큼이나 또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개헌론이잖아요. 뭐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정세균 전 총리 모두 꺼낸 바가 있는데 어제 이야기를 꺼낸 최인호 의원, 오늘 개헌 관련 친문 모임 토론회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발언을 했습니다. 대통령 4년 연임제 같은 부분을 좀 주장을 했는데 이재명 지사는 일단 좀 선을 긋는 모습이잖아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경선 연기론과 비슷한 양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지사를 놔두고 제 나머지 후보들 간에 있는 기싸움 내지 이슈 선점 그리고 지금에 있는 지형을 좀 바꿔보고자 하는 노력들의 일환으로 경선 연기도 나왔고 개헌 논의도 나왔다고 봐요. 그리고 일부에서 민주당 일각에서 개헌 논의를 좀 많이 요구하고 있는 측에서 보면 아무래도 이재명 지사보다는 이 판 자체가 조금 새로운 변화가 있었으면 하는 바라는 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글쎄 지금 논의가 나오고 있는 개헌 논의라는 게 과연 국민들 그다음에 국가를 위한 개헌 논의였는가라는 거 따져보면 저는 그냥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나지 않을까. 지금 후발주자들이 판을 바꾸기 위해서 그다음에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을 좀 어쨌든 바꿔보기 위해서 지금 던지고 있는 개헌 논의지. 시간을 좀 끌기 위해서. 네, 시간 끌고 그 사이 개헌 논의라는 게 굉장히 그 블랙홀 같은 거라서 만약에 굴러가게 되면은 모든 걸 다 빨아들이게 되거든요. 지금 현재 있는 주자군들뿐만 아니라 이건 뭐 여야를 넘나들어서 지형 자체가 좀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거라서 그런 것까지 노릴 텐데 그렇게 가기에는 좀 국민적 동의이 좀 굉장히 약하다. 그리고 지금 있는 경선 레이스의 판을 좀 변화시키고자 하는 후발주자들의 노력이지 저는 뭐 이게 큰 목적과 진짜의 진심을 담은 개헌론이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때도 다 임기 말에 개헌 논의가 나왔는데 그냥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난 경우가 너무 많아서 저는 뭐 그때와 비슷하게 그냥 민주당 경선 후보들 간에 엎치락뒤치락하는 논의로 끝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판을 좀 흔들기 위한 전략이다라고 하셨는데 교수님께서는 동의하시나요? 저는 이 개헌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지만은 개헌이 87년 산물 아니겠습니까? 민주화 투쟁 결과 87년 체제가 등장을 했는데 벌써 현재 우리 헌법이 개정된 지가 34년이나 흘렀단 말이에요. 따라서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그래서 구체적으로 국민의 기본권 문제도 좀 포함을 시켜야 되겠고 역시 여야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권력구조 개편 문제를 좀 다뤄야 된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설득력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지만은 이게 정권 후반기에 이걸 다루다 보니까 정략적인 접근을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이게 추진이 안 됐는데 문재인 대통령 집권하면서 집권 초기에 이 문제를 강력하게 추진했지만 결과적으로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해가지고 국민투표에 붙여지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단순히 대선 주자 간의 어떤 유불리의 문제 네. 또는 뭐 여야 간의 당리당략의 문제로만 보지 말고 정말로 국가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이것이 필요한가라는 그런 원칙론적에서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계기가 된 게 지금 여야가 합의를 한다면은 내년 3월 제가 볼 때는 대선에 동시에 국민투표하는 것도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그런 방안이거든요. 따라서 이 문제를 가지고 여야 주자 모두 좀 깊이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는 그런 안건이 아닌가, 그런 사안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개헌 그리고 경선 연기론 등을 고려를 해서 앞서 저희가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이게 이재명 대 반 이재명 지금 이런 구도로 계속 펼쳐지고 있어요. 그럼 이런 구도가 지금 계속 가는 거라고 저희가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볼 수는 없죠. 지금 네. 이제 이재명 지사 얘기를 했지만은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도 개헌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라는 입장이에요. 다만 이제 시기의 문제를 들고 있거든요. 네. 지금 이제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다. 따라서 민생을 먼저 돌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개헌보다는 국민 구휼에 앞장서자라는 입장인데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으로 여권의 대선 주자 경선 과정에서는 반 이재명 이른바 경쟁자들이 이 경선 연기 문제, 또 하나는 이제 이 개헌 문제, 그리고 기본소득 문제, 이 세 가지 고리를 가지고 반 이재명 연대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걸 가지고 또 나중에 결선 투표에서 역전승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이제 그런 셈법이 담겨 있지만은 이게 결국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선 주자들 간의 유불리의 문제, 그리고 또 뭐 여야 간의 당리당략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네네. 원칙론적인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거듭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네. 두 가지 변수는 남아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그 야권 발이지만 이제 이준석 대표로 시작되는 이 변화의 바람이 민주당 그 대선 경선 레이스에도 좀 반영이 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령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 이제 70년생 재선 의원인데 3번 연속 이제 여론조사를 통해서 5% 이상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3위를 계속 차지하거든요. 이게 아마 이준석 효과에 대한 이 반향도 좀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그런 변화의 움직임 하나. 두 번째는 아직 출마 선언을 안 했습니다만은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도 이제 출마를 고려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새로운 주자군들의 부상 뭐 이런 것들이 변수로 놔둘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대세론을 형성하고 있는 여권 내에서의 이재명 지사의 위상이나 지금의 그 세몰이 분위기가 네네. 저는 전체 판을 흔들 만큼 이 외부적인 변수들이 전체 판을 흔들 만큼 크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이 지금 이재명 대 반 이재명의 구도가 상당 부분 어쩌면 뭐 경선 일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상당 부분 지속될 거다라고 예상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뭐 네. 어느 정도 변수는 좀 있겠지만 대세에는 큰 지장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오늘 민주당에서는 대선 기획단 인선 관련 논의가 있습니다. 일단 뭐 야권발 이준석 바람 때문인지 계속 젊은 세대들이 하마평에 오르기도 하는데요. 대선 기획단의 어떤 인적 구성도 그렇고 일정 형식까지 지도부에 좀 고민이 클 것 같아요. 고민이 클 수밖에 없죠. 통상 이제 대선 기획단장은 누구를 하냐면은요, 사무총장 예. 또는 당 중진 현역을 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대선 기획단에서 주로 하는 일이 대선 승리 전략을 짜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선의 실무를 관리하고 또 경선 일정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이제 관리하는 그런 문제를 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사무총장이라든지 또는 당 현역 중진 경험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실제로 지난 21대 총선 같은 경우에요. 이해찬 대표 때는 사무총장 윤호중 사무총장이 총선 기획단장 맡았고 또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이렇게 세 사람이 트로이카 체제로 압승을 거뒀거든요. 네. 따라서 이번에도 당연히 이런 맥락에서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우상호 의원을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상호 의원이 투기 의혹을 받아가지고 12명 탈당 제명 대상자에 포함이 되면서 당장 이제 원점에서부터 고민해야 되는 그런 상황. 그런데 이제 이준석 돌풍이 불다 보니까 당내에서 안 되겠다. 기존에 이제 그런 고정적인 관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뭔가 혁신적인 우리도 접근해야 되니까 파격적으로 뭐 39살의 이동학 최고위원이라든지 또는 44살의 김혜영 전 최고위원 이런 사람들 좀 하자. 그래서 이준석에 좀 우리도 맞불을 놓자라는 이제 그런 목소리가 굉장히 높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지금 송영길 당대표 체제에서는 고심을 좀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누구로 결정이 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고 다만 분명한 이 변화의 바람을 수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단장을 제가 볼 때는 뭐 중진 또는 사무총장이 하더라도 네. 그 위원들은 젊은 사람들을 대거 발탁하는 그런 구성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젊은 바람이 대선 기획 때도 불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예상을 해 주셨고요. 자, 그런가 하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 뭐 지금 행보 하나, 발언 하나가 거의 뭐 매일 지금 관심을 끌고 있는데 이달 말 정도에 정치 참여를 공식화하지 않겠냐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국민의힘 입당 여부는 뭐 아직까지도 불투명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아마 윤석열 전 총장을 돕고 있는 주변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내부적으로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게 이제 어느 한쪽으로 이제 기울어지지 않으면서 다양한 그 조언들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어제 오늘간에 이제 윤석열 전 총장 측에 이제 이동훈 대변인이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 하나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6월 말 7월 초면 분명한 입장을 밝힐 거다 하나. 네네. 두 번째는 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얘기한 것과 같은 시간표가 크게 다르지는 않다. 하지 않을 것이다. 네. 그런데 또 다른 얘기는 국민의힘의 분명히 입당 여부에 대해서는 분명히 얘기 안 하면서 좀 더 큰 승리, 그다음에 좀 더 많은 통합 뭐 이런 걸 얘기해서 저도 사실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네네. 아마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적으로 아직 조율되지 않은 여러 가지 조언들이 좀 있는 상황에서 여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총장이 입당과 그다음에 버스론으로 대표되는 이 정해진 시간표에 버스에 올라타라라는 사실상 이게 약간 압력성 발언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네네. 이에 맞춰서 약간의 기싸움 내지는 밀당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어제 그 윤 총장 측에 이제 이동훈 대변인이 얘기한 것처럼 민주당 쪽은 100% 아니다라고 한 걸로 봐서는 저는 그 반문 빅텐트가 될 수 있는 국민의힘이라는 이 모체를 어쨌든 활용하는데 이게 단순히 윤석열 혼자의 입당이냐 아니면 또 다른 제 세력들과 같이 가는 입당이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는 듯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약간의 미묘한 차이는 있지만 네. 큰 틀에서 보면은 국민의힘 경선 레이스의 일정이 잡히고 주자군의 윤곽이 드러나면 저는 8월 늦지 않게 네. 8월 중 혹은 말쯤 그 전체적인 윤석열 총장이 향후 정치적 일정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그 국민의당 입당 여부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이 정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좀 해봅니다. 네, 지금 이렇다 보니까 당내 대선 주자들은 또 연이어 지금 견제구를 그런 던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윤석열 전 총장이 어떤 입당을 할 것인지 입당의 그 시기 어떻게 좀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일단 지금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의 행보는 과거와는 좀 사뭇 달라진 부분이 있어요. 이준석 돌풍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국민의힘 입당에 대해서 상당히 무게 중심을 싣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여전히 여백을 남기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 직행할 것인지 아니면 제3지대에서 독자적인 깃발을 들 것인지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네.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 들어갈 것처럼 또 그리고 이준석의 시간표와 윤석열의 시간표가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부분은 워낙 이준석 돌풍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줄 경우에 본인의 운신의 폭이 굉장히 좁아들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런 태도를 취한다고 보지만은 궁극적으로 변한 것은 없다. 즉 그 얘기는 뭐냐면은 역시 이제 윤석열과 이준석과 윤석열이 부딪히고 있는 부분은 주도권을 서로 잡겠다는 거거든요.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자강론, 그래서 국민의힘 중심으로 따라서 버스를 정시에 8월에 출발시킬 테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지만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경우에 본인이 여러 명의 주자들 중에 한 명이 되니까 차별화가 안 되고 그럼 더 나아가서 당내 주자들과 경선 과정에서 잠식화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요. 지금 이제 당내 경선 주자들 입장에서 당연히 윤석열 전 총장이 들어온다면은 오세훈 모델식으로 해서 본인들이 후보 경선에 승리하고 대선까지 승리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셈법을 하고 있는데 각자 셈법이 틀리기 때문에 그러면 윤석열 전 총장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제가 볼 때는 여전히 관망세를 유지할 것이다.
그리고 최소한 1차 컷오프가 네. 국민의힘에서 결정될 때까지는 절대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아하. 그리고 그 이후에 움직일 것이다.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배경에는 윤석열과 이준석 또는 국민의힘의 양자의 역학구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안철수란 또 변수가 있거든요. 이래서 네. 이 삼각고리가 있기 때문에 이 삼각대결 구도에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윤석열 전 총장은 선택의 시기를 정치 참여 선언은 6월 말이나 7월 그럴 초에 하겠지만은 국민의힘에 들어가는 그런 선택의 문제는 상당 부분 늦게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네, 전망을 합니다. 당은 굳이 서둘러서 할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신다. 저는 그렇게 네, 전망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오전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취임 후 처음으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섰습니다. 코로나 이후 경제 회복을 위한 2차 추경 편성에 속도를 내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지금 뭐 여야정 모두 좀 서로 다른 입장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속도를 낼 수 있을지 탄력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일단 오늘 뭐 그 한 경제 관련해서 3가지 정도 얘기를 하면서 소상공인 지원, 그다음에 전국민 지원금, 캐시백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추경 관련해서는 크게 뭐 논란이 없을 듯 싶어요. 그러니까 안에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그 논의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만 지난번 추경에도 보면은 사실은 180석이 갖고 있는 위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야당이 아무리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도 저는 뭐 추경이 진행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다만 이 안에서 보면은 일부 이 소상공인 지원 문제 관련해서 그동안 있었던 손실 보상에 관한 거를 소급 적용할 건가 말 건가 뭐 이런 것도 아직 정리가 안 돼 있는 부분이 좀 있고 그리고 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는 야당이 계속 문제를 삼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논의에 들어가면 뭐 얘기할 것들이 많습니다만은 지금 여권에서 코로나 인전 그 접종을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좀 좋아지는 훈풍이 부는 분위기 여기 아마 올라타기 위해서 여름 휴가 이전에 재난지원금 그리고 추경 효과를 만끽하기 위한 모든 조치는 다 취하지 않겠느냐라고 전망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논쟁거리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여권이 추경 논의에서 밀어붙이는 거를 사실은 야권이 막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를 좀 네.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조금 전에 만남을 가졌습니다. 두 사람이 합당 관련 논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상당히 주목이 됐는데요. 먼저 두 사람의 발언 내용부터 듣고 오시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2달 전에 실무협의 대표를 뽑아놓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국민의힘 내부 사정 때문에 지금까지 협의가 진행되지를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비상대책위원 일부 몇 분이 반대를 하시고 그리고 또 당대표 분들 중에서도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지금까지 기다렸습니다만 저는 오늘 이 상견례를 시작으로 해서 조속하게 이런 실무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도부가 구성되고 사무총장을 금명간 저희가 인선을 하게 되면은 아마 그런 안 대표님께서 언급하신 실무협상단도 가동되기 시작할 것이고요. 이 합당 이후의 당은 철저하게 안철수 대표님과 그리고 과거에 저희 바른정당 동지들이 꿨던 꿈들까지 반영된 그런 아주 큰 범주의 당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저와 안철수 대표님 간의 어떤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앞으로 이 합당 과정을 또 신속하게 마무리해서 국민들 앞에 같이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속하게 실무 협의가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 실무 협상단이 가동될 것이다 정도의 아직은 뭐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었지 않았나 싶어요. 자, 네. 그렇다면은 뭐 합당 방식도 그렇고 뭐 당명도 그렇고 좀 간단치가 않습니다. 네, 매우 간단치가 않죠. 네. 제가 볼 때는 뭐 상당히 난항에 난항을 거듭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 이제 두 분이 굉장히 점잖게 얘기를 했지만 네네. 뼈가 있어요. 안철수 대표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들은 열심히 하려고 다 준비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사정 때문에 못한다.
라고 은근슬쩍 상당히 빼있는 얘기를 던졌고 네.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안철수 대표와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우리가 잘해보자 이랬는데 두 사람은 사실 신뢰관계가 전혀 없고 감정의 관계만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제 두 사람의 이 당대당 통합 여부와 관련해서도 입장차가 확연한 게요. 지금 이제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신설 합당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이 대등한 입장에서 당대당으로 통합하자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요. 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사실상 흡수 합당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점에서 오늘 상견례 이전에 충돌했는데 그 지점이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당명 개정이에요. 네. 지금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당명을 새로 개정해야 된다. 왜냐? 신설 합당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우리가 당명을 개정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또 우리가 개정하기 상당히 어렵다라는 이제 그런 난색을 표현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야권 보수 후보 단일화 일정과 관련해서 입장차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8월 경선 버스 정시 출발론을 지금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그것은 국민의힘 내부 논리지 우리하고는 상관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따라서 앞으로 이 양당 간의 합당 문제가 결국은 이 두 가지 쟁점을 가지고 현실적으로 부딪히고 있지만은 결국은 이해관계 문제, 구체적으로 지분을 인정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라는 네. 문제 가지고 상당히 삿바싸움이 길어질 것이고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또 윤석열 전 총장이라는 변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이준석, 윤석열, 안철수 이 세 사람 사이의 이 복잡한 밀당 함수 관계 때문에 이 삿바싸움은 네. 상당히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네네.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